오늘 그 준영님께서는 되게 좀 특정 개선안, 기회균등제와 상호심사제라는 되게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심사 개선안을 좀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개선안도 저는 미리 읽어봤지만 먼저 제가 초를 치는 걸 수도 있는데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심사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선생님들께서도 이 발제문을 먼저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도 막 우리가 완벽한 심사 개선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료를 토대로, 이 발제를 토대로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준영님에게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크게 네 등분을 해보자면, 하나는 일러둘 만한 내용이랑, 두 번째는 개요, 하나는 그 개요에 따른 상세, 마지막은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러두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이라는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 제가 좀 항상 이제 언론을 접할 때도 요즘에 마음에 드는 언어 중에 하나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 해가지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법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도 좋은 일종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거리를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정도, 그래서 이게 세부 단계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실험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무엇을 실험해야 될지도 이야기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또 모자란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그리고 더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야 한다 생각해서, 어찌 보면 거의 메모 수준을 오늘 공론에 붙인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으셨어요? 네, 이게 발제문 재밌게 읽기 쉽지 않은데. 수의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제가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부터 짚자면, 한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실 테니, 개요는 지금 우리 지원 사업의 심사 절차가 1차 서류 심사랑 2차 면접 심사로 되게 이루어지는데, 1차 서류 심사 외에 2차 면접 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면접 심사가 소위 5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지원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그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 100% 반영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심사 점수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전문가가 100점에 만점을 100점을 다 매기고 있다 치면, 이분들이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만점으로 줄 수 있는 건 5명이 다 합쳐봤자 40점 정도, 40% 정도로 줄이고, 그럼 나머지 60점 정도, 60%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기회를 균등히 하는 방식을 30점 만점으로 잡고, 상호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걸 30점, 또 30% 정도로 잡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요고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상세 단계에서 이 용어들이 무슨 용어고 어떻게 풀이하면 될지, 어떻게 추진하면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회균등제라는 거는 좀 우리 좀 다양성이라는 걸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소위 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평가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혹시나 생길까봐, 또 지원 받으신 분들만 계속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까봐, 이 정부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건 우위 관계가 아니라 다양성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작품도 예술일 수 있어 할 만한 것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기회균등제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돌아가는 방식은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지원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 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 있고 선정 안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2020년의 결과는 그렇게. 근데 21년이 됐어요. 그러면 2021년에 와서 지난 20년에서 떨어졌던 분들이 21년에 또 신청한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점을 주는 점수는 아까 30점이 만점이라 했으니 기본 점수를 15점에서 시작하는데,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한테 5점을 가점을 주고, 또 재작년에 지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19번. 근데 두 번째 떨어진 사람이라면 10점을 주고, 최대 3번 떨어진 분
이 세 번째 신청했을 때는 만점으로 30점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한계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만점자가 연차가 지속될수록 계속 쌓일까봐 3년 차에 최대 만점을 주고 4년 차에 리셋하는, 왜냐면 행정 부담을 덜어내야 되고 변별력이 계속 떨어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런 방식으로 구상을 했고, 반대로 붙으셨던 분들, 20년에 붙으셨던 분이 21년에 지원한다 했을 때는 기본 점수가 15점이니 15점을 바로 다음 해에는 모두 감점해서 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 지원하면 마이너스 7.5점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정받았던 어떤 횟수, 참여했던 이 공력에 따라서 점수를 가감해서 주는, 그래서 30점이란 범위 안에서 이거는 1차 서류 단계에서 적용을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면접까지 안 오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상호평가제인데, 우리가 흔히 동료평가, 피어 리뷰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이런 공론장 혹은 발표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각자 자기 발표 자료들을, 설명 자료들을 올리고, 그거에 다른 동료 참여자들, 같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평가를 점수로든 아니면 문장으로든 남기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디테일한 얼개고, 이걸 이제 한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권위에 대한 의심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가지고요. 심사의 돌아가는 구조, 행정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옛날에 비해 전문 집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통계로 갖고 왔지만 80년대에는 20만 명 중에 10%, 2만 명 정도만 대학 진학을 했다 치면,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30만 명 중에 70%, 20한 1만 명 되나요? 그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대학원 진학자 수도 그거에 딱 10배 정도 수준으로 똑같이 증가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전문 지식이라는 거는 깊이는 여전히 중요하고 높이, 넓이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전문 지식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행정이라든가 이런 심사들도 따라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차근차근 하나씩부터 이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기회균등제에 대한 심사 개선안, 첫 번째 개선안부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하자면, 이제 심사에 탈락하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보장하고, 그 탈락자에게 다음번 심사에 특정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존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렇게 딱 찝어드리면 너무 잔인하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부터 이 기회균등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 가지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이게 행정 부담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기록 관리라든가 자료 관리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 우려 하나. 참여하신 분들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제가 먼저 네네.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프로토콜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발제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일단 이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건 대상에 대한 지원일까 작업에 대한 지원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 프로젝트가 돌아갔었을 때는 그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걸 개인별로 일종의 경험 횟수를 다 카운팅 할 것인가, 혹은 그룹으로 묶어서 했을 때 그 그룹의 대표자만으로 카운팅 할 것인가, 그럼 그걸 일종의 돌려막기처럼 쓰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빠르게 머릿속에서 돌아갔었어요.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기회균등하게 지원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엔 대상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건 개인 단위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토콜은 복지와 수월성, 복지는 권리고 수월성은 경쟁인데,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착순처럼, 혹은 그냥 순차적으로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기회균등은 아니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유공자 가점 이런 것처럼 일종의 가점 부여 방식인 거니까, 일정 정도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권리와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획득한 이후에 이제 남은 어떤 모수에 대해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수월성 이슈가 이제 섞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가졌던 제일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이게 아니라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 제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솔직하게는 제일 크게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붙는구나라는 경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담당자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팀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이러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밀도 높게 올라가거든요. 떨어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재단에서 요청하는 디펜스용 떨어진 이유 정도인 거죠. 자세히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쓰면 꼬투리 잡힐까봐 오히려 그냥 딱 요점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떨어진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거나 혹은 성찰의 근거로 삼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정된 팀들이랑 뭐 어쩌저쩌지 관계가 있다거나 이러면 야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관계망 밖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1년 뒤에 가점을 5점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그게 분명 메리트는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제가 가졌던 느낌은 또다시 막막함에서부터 출발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업에 선정된 사람이나 단체의 어떤 사업 운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적 소유로 허락해도 될 만한 경험 자원인가? 그게 예술씬 안에서의 어떤 공적 경험 자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계 심사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고 내가 1번을 골라서 점수를 취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수많은 토론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복지는 권리고 수월은 경쟁인데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그 예술 지원 사업에 정해진 그 기준들, 뭐 수월성이면 수월성, 잠재성이면 잠재성, 표현력이면 표현력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을 채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그런 걸 충분하게 다 포용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피드백을 충분하게 인지하기에 너무 역부족인 상황인지라 동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어찌 보면 조금 구조적인 문제에 더 많이 기인한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회균등제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 기본 점수라는 게 과연 유의미한 변수일까? 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심사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그 점수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 근거해서 1점 차이로 당선됐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합격시킬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합격선 이상으로 점수를 주고 나머지 탈락자는 합격선 이하로 점수를 주는 것, 이렇게 심사가 진행된 걸 제가 관찰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 점수라는 게 실제로 심사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수일까? 과연 이 기본 점수도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주관적이고 그 굉장히 나름 객관적인 그 시선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의 좋은 구실이나 변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기획인등제 기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을 위한 거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상호평가라든가 전문가 평가에서의 점수 매기는 방식에서 특히 발생하는 문제 같은데요. 그 자의에 맡기는. 근데 결과 해놓고 나중에 조절하는. 근데 이 기획균등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결국 그 기회에 따라서 이력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고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사실은 기회균등제 점수를 기본 점수로 한 표를 받겠죠.
봤는데 심사자들이 모여서 근데 이 단체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15점에 20점 가점이 있어도 그러면 나머지 점수 뭐 기본 그러니까 나머지 점수에서 1.2점만 주고 그냥 탈락 처리하자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사자의 개별 점수 합산제를 일반적인 심사의 행정적인 틀로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심사가 합의제 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합의제 심사로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행정이 정했으면 그럼 또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단체는 재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점수제라고 하는 형식적 틀을 만들어 놨는데 작동 방식은 합의제가 됐을 때 거기에서 기본 점수라는 건 얼마든지 합의 평가의 재량권 안에서 무마시켜 버릴 수도 있는 점수가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질은 그냥 기존 심사 제도에 비추어서 상상하면 안 될 것 같고 발제자가 제안하신 요지 그 부분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기서 발제하신 내용에서 분명한 의지는 어찌됐건 간에 그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 대한 강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는 저희가 논의 지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설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복지 지원의 측면으로 볼 거냐 수월성의 측면으로 봐야 되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존에 본업 예술가들은 사실은 이 복지적 차원에서 그 섹터를 분리해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겼고, 근데 이제 청년 예술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지점에 분명히 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월성의 양상이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고 갓 입봉을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기회의 포착 단계 자체가 향후의 그 수월성의 향방을 결정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다면 사실 이 기회 균등의 측면들이 이제 이게 복지냐 수월성의 선택의 문제,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수월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어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고민될 수 있는 세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지점들을 좀 놓고 가야.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창작 지원에서 이게 이제 복지 지원이냐, 그래서 수월성이나 경쟁력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회를 줘보자. 계속 떨어지는 팀만 너무 떨어지다 보면 그들은 언제 배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축이 있죠. 근데 그거랑은 또 이제 청년 예술인 씬은 좀 다른 성질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 든 것을 이제 티를 내야 되는데 요즘 유행 중에 어떤 에피소드를 꺼내면은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던데, 혹시 소액다건 지원제도라고 연배가 좀 되시나요? 소액 다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액다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왔던 게 전문가 심의제도의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재단들이 만들어지지 않던 2000년도의 초중반 시대까지는 이제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을 했죠. 근데 이 재단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준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행정을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은 뭐 직전까지 상하수도 관리과에 계시고 뭐 건축 허가 내시고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술은 지원을 하려니 너무 방법이 없었고, 그때 이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지원 신청을 한 뭐 100명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장르 고화, 예를 들면 연극이 더 제작비가 많이 들거나 사진 개인 전시가 제작비가 많이 들거나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n분의 1이었어요. 완전한 기회 균등이었고 그게 일종의 이제 평등이라는 논리에 같은 박스를 선물로 주는 구조였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장르별로 제작비의 특성들이 분명히 엄연히 다른데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차별화된 지원금에 그리고 좋은 작품을 제작비를 충분히 줘서 좋은 작품들이 발원이 되면 이제 많은 작품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한두 작품의 좋은 예술 작품이 이 세계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지금 뭐 어찌됐건 예술의 세계와 스포츠의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차등화된 지원금의 결정 권한과 그 신뢰를 누구가 가질 수 있냐? 공무원분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냐? 절대 못하죠. 이권 개입의 문제들이나 그래서 순환보직도 하는데 하물며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 심의 제도들이 본격화하게 되기 시작한 게 2010년대부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믿고 하니까 그때부터 뮤지컬 장르는 막 억대도 지원이 됐고 연극 같은 경우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개인 전시들 같은 경우 금액들이 1,000만 원대로 결정이 되는 현재의 이 지원 시스템의 이 편차 구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된 건데 현재에 와서 이제 저는 본질은 이거라고 봤어요. 아까 이제 청년 섹터에서는 이게 복지나 수월성의 구조가 아닌 다른 지원 구조의 셋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고민해야 할 것은 그 새로운 지원 구조에 대한 욕망들이나 갈망들이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제 그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신뢰하지 않음, 이제 그 지점들이고 첫 번째 행정기관과 예술가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저는 불신에 있다고 봐요. 결국 이 사회 전체가 서로의 전문성이나 자격이나 역할에 대한 사실은 신뢰감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으로 이 지원 구조와 관련된 문제의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악영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 저 20대, 30대 문화예술을 공부할 때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이면 신뢰하고 저분은 문화예술계 어른신이지 저분은 문화예술에 존경할 만한 분이지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가 서로가 네가 무슨 전문가야 피하고 당신의 판단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되면 여러분 이 청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그 전문가 그룹 때 돼도 사실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완전 이제 불신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작년에도 서울문화재단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동료평가제들이 도입되면서 또 그 결과들의 참담함들이 발생됐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문제의 원인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불신은 어디서 발생했고 불신을 과연 아까 얘기하신 솔루션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랑도 좀 연결된 그 기획윤등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게 더 정의로운가의 문제로 이제 평등도 아니고 이제 정의의 문제인데 정의의 문제는 이거죠. 아까 이제 심사에 장에 들어간 심사위원들의 정의와 그 자리에 입봉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정의와 행정기관의 정의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샌델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느 이야기의 일부인가가 정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어떤 진리 체계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심사제도에 정답이라는 건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합의의 구조, 그래서 이제 공평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건은 그 공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지점에 놓여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지점에는 신뢰 보건 문제도 있고 기회 균등이랄지 기회에 어찌됐건 간에 어떤 첫 번째 단계에서 기회의 그 지점들을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구조의 다른 제안들도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수월성을 논할 때는 장르가 분명했거든요. 연극 안에서 수월성은 연극에 오래 계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뭐 융복합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출현, 사실 거기에서는 누가 전문가이냐의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거리 예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새로운 장르의 출현과 새로운 전문성,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이 청년 세대들이 받아들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의 획득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오늘 논의해야 되는 지점의 중심 의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 지금 앞에서부터 이제 전문가 심의 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왜 지금까지 믿고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의 유행처럼 들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소액다건으로 기회균등하게 주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를 얘기하다 보니 전문가 심사 제도를 채택하자라고 했고, 그런데 전문가 제도를 채택하니까 또 벌어지는 불신뢰, 불공정해, 불평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고민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또 다른 유형의 어떤 지원 제도가 생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정말 다른 생각이 필요한 건지, 그냥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혹시라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옥민아 선생님은 이 기회균등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기회균등제가 말하자면 지원 이력제 같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기회균등제를 제안하신 것도, 그리고 뭔가 이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심사 상호평가 이런 것들을 조합하여 결정하자라는 게, 그 심사 지표가 이제까지는 심사위원의 그 판단에 의한 정말 그 사람들의 합의로 그걸 정하는 것이었다면, 그걸 최대한 세분화하자는 의견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심사 전문가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이 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지표들로 인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의 사람들이 뽑힐 수 있는 것이 가장 사실은 아름다운데, 그랬을 때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그 어떤 심사의 방법론으로서 전문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혹은 뭔가 그 평가 지표들이 공정한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예술가가 내가 어떤 예술을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 사람이 하려는 예술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어떤 심사평가 리터러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심사위원이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분들이 편안해하고 익숙한 언어를 내가 써야 소통이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한 학습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원 사업을 해보니까 처음 제가 지원서를 썼을 때 거의 소설을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고 저 아는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쓰면 절대 붙을 수 없다, 뭐 이런 그 경험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이 전문가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이런 페이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쓰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행정적인 언어에 익숙해지고 기승전결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어떤 훅을 날리고 잡스러운 얘기 안 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부풀릴 건 최대한 부풀리고 뭐 하여튼 글을 잘 숨기고 뭐 이런 기술들을 익힌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그 심사 지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아쉽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고 페이퍼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심사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서류의 언어에 익숙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지원 이력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저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한테 너가 어떤 예술을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세세한 기준들이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저는 서류 심사는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로써 말로써, 그러니까 굳이 모든 예술가도 언어에 유려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대면 심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유난히 저는 그 청년 예술가들 혹은 최초 예술 지원 같은 경우는 더욱이 세세한 기준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로는 어떤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지 언어의 영역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너무 큰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일지 저도 잘 솔루션이 없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한테 작업을 시작하는 큰 단초가 되기도 해요. 이런 작업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이 지원서가 되면 이 기금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상상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원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정적으로 이제 앉아서 써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작업의 단초가 되는 그 지원사업 공고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심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좀 만들어보고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리허설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의 시작인 것이 좀 안타깝죠. 저는. 그 어떤 행정의 언어나 그런 표현력으로 어떤 전략이 돼버리는 어떤 지원 제도의 이런 관행들, 표현의 절차들, 그러니까 진행의 절차들에 좀 아쉬움이 있으신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으로 만나서 딱 선정이 될 때 만나는 이분들이 전문가라면 전문가를 설득하는 것이 지원서를 쓸 때 나의 목표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씬에서 짱이라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가 심사 통과의 기준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그 지원서 안에서 누가 더 행정의 언어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자기가 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봤다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꼴이잖아요. 근데 방금 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자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떤 방법도 채택이 되면 또 기관은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 심사에서 가장 딜레마인 것이, 어쨌든 누구는 선택되어야 되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쨌든 기관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이 예술 지원의 어떤 금액을 가지고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들어주는 게 가장 공평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지를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또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줬을 때 손듦을 당하지 못한 또 한편의 저쪽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또 비판과 한계와 단점과 아쉬운 점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상호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